진짜 그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선배랑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서로 이제 낚인 사이죠. 낚여갖고 큰 어부이신 이게 그 먹이 사슬이 있어요. 낚임의 고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학교 갔을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김지철 교수님이셨는데 다 담임 선생님이었대. 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랑 했는데 그분은 이제 뭘 아시고 담임 선생 하셨고 저는 이제 우리 이장로 교수님 논문 지도할 때는 신임 교수인데 모르고 담임 그 논문 지도를 한 거예요. 내가 뭐 기업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알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신학자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이고 그때 이미 이제 이장로 교수님은 기업 세기 위에 또 경영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되고 실현돼야 된다는 구체적인 비전, 액션 플랜 뭐 이런 컨텐츠를 갖고 있었어요. 난 사실 몰랐어요. 그런 것을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논문 지도라기보다 이제 논문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로 이제 낚이는 사이였고 하나 하면은 꼭 서로 이걸 걸고 넘어가니까 뭐 관계된 게 너무 많아요. 저한테 제 멘토 중에 한 분인데 중요한 멘토인데 중요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정도 되면 누가 나이가 들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 받기가 쉽지 않죠. 누가 당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일이 잘못했다가 왼수된다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자고해지든지 자기가 스스로 그게 왜 왼수가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든지 아니면 스스로 너무 낮아지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셀프 이스팀이 약하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것도 자기의 약함을 보이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방어막을 미리 치는 거죠. 근처에만 오면 미리 선제 공격을 하고 고슴도치와 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커리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진심 어린 조언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소리가 좀 듣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옆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좀 아픈데 그러면서도 좋아. 그게 이해가 지금 아직 안 될 거예요. 조금씩 지나면 더 이렇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좋아져. 나 옛날에 그런 사람 싫어했어. 왜 저렇게 분별력 없이 말을 하나? 근데 요새는 자꾸 분별력 있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어진다 할 때가 있어. 뭐 이렇게 자꾸 따지는 사람. 옛날에 나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분별하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성경 구절이 제일 좋았어요. 좋은 구절 중에 하나고 여전히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성경 구절도 왜 좀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꼭 분리할 때 되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따지면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런데 우리가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일도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어서 그런데 좀 살아보면 알고 그리고 제일 먼저 당신이 배워야 될 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굉장히 순종하라는 말이 억압으로 들렸어요. 실제로 또 그런 요소도 있고. 근데 옛날엔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요새는 점점 그 성경 구절이 좋아지려고 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막 내 앞에서 따지는 학생보다 따지는 교수들보다 막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뭐 잘하십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좋아지려는 그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리더십의 셀프 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려있어야 되고 낮아 있어야 되는 그리고 민감하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경건은 위로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특별한 은총이 보이기 시작하면 일반 은총 속에서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민감해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고, 은혜를 받은 만큼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되지 하다가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 더 사랑하고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사랑하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점점 더 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처음에는 막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고 everything okay,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냥 벗어나서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진짜 신앙생활 조금씩 해보면 어때요? 만만치 않죠. 리더십 학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인터뷰하고 선배들 얘기 들을 때는 좀 빡세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서로가 잘 갈 줄 알았는데 막상 잘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죠. 여기서는 잘 가도 또 학교 가면은 학교대로 로드가 걸려있고, 교회 가면 또 교회대로 또 제 리더십 같더니 왜 교회는 열심히 하냐? 이런 로드가 또 걸리고, 집에는 너 리더십 하면 다 하냐? 왜 집에서는 왜 요새 그렇게? 이런 것들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점점 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1장에 굉장히 확실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1장부터 얘기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다 나를 이 상황에서 누가 건져내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8장에 보면 또 오라 그랬어. 야, 이제는 내가 확실하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 죽음, 생명, 어떤 것도, 가난, 부,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죽음도, 생명도, 돈도, 가난도,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 이제 커넥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서 성경이 딱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9장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큰 고통이 있다.
갑자기 8장에는 그냥 뭐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요. 그럼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박수 치고 끝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9장 가면은 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뭐냐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서적 중에 하나,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좀 특이한 얘기를 한 인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게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게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새 완전히 뭐 게이 이슈는 LGBT 이슈는 굉장한 그 문화의 첨단이니까 그걸 또 성경에 딱 커넥트 시키고 인물에 커넥트 시키니까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하겠어. 다 근거가 있지. 나름대로 근거는 뭐냐면 이 게이 레즈비안 그쪽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대. 근데 그게 너무 정서적으로 사도 바울이 1장 3장 월장이 뭐 비슷하다는 거야.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이게 그렇다. 그럴 개연성이 있다. 그게 이제 뭐 나름대로 또 인기를 끌 정도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업앤다운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감정적인 업앤다운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슨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지만 신앙인의 관점이 아니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이해가 되냐. 나는 해결이 됐어. 나는 이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이제 하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서 이제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특별히 나를 지금까지 키워준 우리 민족 나에게 신앙을 그래도 계승케 해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했고 나름대로 여기까지 이르게 해준 몽학선생으로서의 과정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준 내 민족 창조신학적인 관점에서 창조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없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없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신앙을 주시지 않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생명, 육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 감사 이거는 인간으로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는 더더욱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는 것,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 차라리 제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저 사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건 사랑의 극치라. 이거를 이 사람 민족지상주의자 아니야? 이거 국수주의자 아니야? 이거는 진짜 깡패죠.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 사랑을 해본 사람은 진정으로 뜨거운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라. 자녀가 아프면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보다 더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문제, 남북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바로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관점보다도 더욱더 깊은 의미죠. 그러니까 신앙과 통일에 대한 논의가 민족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 8장 9장이 개인의 깊은 신앙이 9장의 민족의 구원을 향한 절절한 열망으로 이어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우리 한민족의 최대 과제는 통일이죠. 숙제.
어떻게 보면 20세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20세기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최대의 숙제는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리더십 학교도 통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죠. 근데 통일에 대해서 누가 제일 바랄까? 통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다가 또 통일은 누가 제일 바랄까? 통일은 누가 제일 원해요? 요새 보면. 네? 이산가족들. 이산가족들. 이산가족이 아닌 사람보다는 이산가족들이 원하겠죠. 다 원할까? 이산가족은? 차라리 안 만나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또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삐뚤어지면 그렇게 생기냐면요. 유산 싸움을 해요. 한 가족으로 살다가도 아버지가 왜 쟤한테는 이거 주고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서 요새 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이산 가족들은요. 아버지가 거기 있으시면 모르는데 여기 지금 있으신데 나는 여기 사는데 저쪽에 내가 모르는 형제들이 있는데 나눠줘야 된대. 그러면 맨정신으로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러니까 안 좋다고 저렇게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솔직하게 생겨나기 시작한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무조건 다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다르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누가 제일 원하나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좀 설득력이 있나 보니까 이 기업하는 분들,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별로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통일하면 어떤 체제가 돼야 되나 갖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감상적 민족주의에 의한 통일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는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거는 상당히 이성적인 이제 반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좀 실제적인 반성들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반도의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고 뭐 우리만이 지금 분단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 더 이상 그게 세계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한 민족이 이 통일된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한 민족은 굉장히 많아요. 터키 있는데 이란 있는데 쿠르드족 같은 사람들도 다 분단돼서 살고 있고 아르메니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뭐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데 가보면요 옛날에 헝가리, 루마니아 그 동네가 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죠. 전 세계적인 제국인데 1차 세계대전을 한 다음에 나라들이 다 갈렸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크라이나도 자기네 땅이 크리미아 반도였는데 크리미아 사람들은 자기네가 우크라이나에 속하는 걸 거의 반대한대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뭐 이쪽은 크루시초프가 그냥 존재지만 그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루마니아나 국경들이 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일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들이 다 나눈 게 인위적으로 나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 헝가리에 갔더니 데브레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데브레첸 근처가 제1종교개혁, First Reformation이 일어났대요. 이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은 Second Reformation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일어난 거고 실제로 종교개혁이 먼저 일어난 데는 동부에 우리 옛날에는 그걸 이제 이스턴 유럽이라고 했지만 요새는 센트럴 유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부 유럽이라고 그러는 거는 서구 사람들이 이 동쪽에 있는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
그 동네 사는 헝가리나 루마니아나 뭐 체코나 이런 데 사는 분들이 볼 때는 유럽은 러시아부터 영국까지가 유럽이라면 거기에 중간에 자기가 있는데 왜 자기들을 보고 이쪽이라 그러냐? 네? 동부 유럽이라 그러냐? 우리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극동이라 그러잖아. Far East. 그거는 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 유럽 중심의 관점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분들이 센트럴 유럽, 자기를 이제 중부 유럽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대개는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 중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다 분단이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데브레슨이라는 데가 퍼스트 레포메이션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개혁교회 연맹 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주말에 루마니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루마니아에 갔더니 루마니아의 자기들의 정체성은 헝가리래. 어느 정도의 정체성이냐? 원래 이 데브레첸 한 교구였대. 한 교구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국경선이 쫙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헝가리랑 루마니아랑 축구하면 어디 응원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헝가리 응원해요. 그 정도로 헝가리에 나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 루마니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민족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네 영국 지금 관계없다 그러고 독립하겠다 그러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민족들. 그러니까 우리만 꼭 분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들어줬는데요. 요새는 우리도 뭐 좀 산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약간 좀 국제회의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면 영어 표현으로는 thick and tired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월드컵은 못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2년 그게 원인 중에 하나. 2002년 월드컵은 그때 우리나라에 개최하면 남북의 이 평화도 도움이 되고 이러면서 일본으로 갈라든 거를 거의 그냥 같이 유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일 월드컵으로. 근데 다시 2020년 해보려고 그랬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들어주질 않더래요. 남북 문제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그거 알겠는데 북한 공체도 그런 거 알겠는데 이젠 당신들이 그만큼 살고 그 정도 힘이 있으면 너희 문제는 너희가 좀 해결해라. 우리한테 자꾸 나와서 뭐 어렵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느낌을 나도 이 다른 회의에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그게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이 마라도까지가 한 나라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그랬어요. 국경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일 적은 거의 없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냐? 통일한국은 그럼 포기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일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현역들은 미국으로 아울리치를 가고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동북 삼성 중국 쪽으로 아울리치들을 다녀왔는데 제가 강력하게 그걸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가보니까 우리가 만주에서 중국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거랑 여기서 중국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거는 달라요. 예컨대 저는 그랬어요. 비교적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저는 누가 장백산 이렇게 부르면 싫어. 네? 우리 백두산을 왜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건 이제 상당히 함의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그 만주의 역사를 듣고 공부해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아, 여기 우리 고구려 아래 뭐 나름대로 우리 조상들이 와서 활동을 많이 하셨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민족만 여기 와서 활동한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역사 동안에 이 만주나 이쪽 지역에 활동한 여러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도 많았던 거예요. 여진족이니 뭐 금나라 세운 여진족이나 뭐 청나라 세운 분들이나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물론 청이야 몽골에서 저거 한 거지만 몽골은 원이지. 하여튼 청이 여진 쪽이죠. 하여튼 왔는데 그런 분들이 왜 꼭 백두산이라고 불러야 되겠어? 그 산이 제일 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영산의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해서 자 나름대로 보니까 민족 선화가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백두산 뭐 심지어 북한 사람들까지도 거기다가 뭐 김일성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그 정도로 그게 큰 산이고 뭔가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민족들이 다 갖다 붙였겠지. 근데 그거를 야 너희들은 다 빠져. 우리 백두산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을 수 있다. 편협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굉장히 편협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참 굉장히 편협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겠지만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제적인 이슈. 우리 국내 민족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시야를 여러 각도에서 가져야 될 줄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울리치를 가면 미국 쪽에서 보는 관점을 또 가질 수가 있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관점도 중요하고 미국 쪽 관점도 중요하고 중국 쪽 관점도 중요하고 유럽이나 일본의 관점도 다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건 외부적인 얘기고 좀 더 내부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통일이 돼야 되고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민족적으로 한민족이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필수적인 조건은 되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또 경제적인 얘기도 매우 매력적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매력적이긴 하여 지금도 제일 매력을 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내수 시장이 1억 원 이상 돼야 되고 1억 이상 되려면 남북이 통일되고 동북 삼성까지도 우리가 같은 경제구역이 돼야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꼭 그것만이 우리가 통일을 생각하는 것이 된다면 대통령의 원래 본 뜻은 그게 아니실지 몰라도 통일이 대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자꾸 그런 거랑 연결이 되면 과연 그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다 합의하는 것일까? 너무 통일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통일 비용 생각하고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뭔가 좀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도 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도할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거는 사람의 통일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독일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독일의 통일은 우리보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참 배울 바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기들도 부족했고 자기들도 이렇게 통일될지 몰랐고 다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한 이후에는 한참 동안 반성들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그 통일에 대해서 다 그 후유증을 많이 극복하고 있지만 놀라운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자기들은 준비 안 됐고 너무 급작스럽게 왔다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준비들을 하셨고 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통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결국 물리적 통일이나 지리적 통일 이거 갖고는 안 되더라. 결국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더라. 여전히 그 면에서는 동서독에도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그분들이 보는 거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게 뭐냐.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일,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의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사람의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문화의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 왜? 문화가 다르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게 다르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면은 같은 일이 생겨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분들을 봤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게 요사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자꾸 젊은 세대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20대가 북한에 대해서 제일 보수적이에요. 거기 여러분들이 20대가 60대랑 비슷하더라고요. 대북관이 아주 현실주의적 보수주의. 근데 재밌는 거는 20대는 그러니까 30, 40대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낭만적. 그래도 민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민족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리더십 학교 학생들은 예외가 있겠지만 60대 통일과는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 북한이 나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 근데 20대들은 통계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돼요. 막 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거기에 그중에 경제적 이유가 제일 커요. 아까 이산가족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산가족 아니라도 우리 형제자매라 그러는데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형제자매를 모르던 형제자매가 나타났어. 근데 그분이 시크릿 가든에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랫동안 찾았대. 나를 만나고 싶어 했대. 왜? 내가 즐기는 시크릿 가든에서 같이 살라고. 그랬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지. 근데 형제자매가 나타났대. 근데 그분이 거의 홈레스야. 그래갖고 도움이 필요하대. 그리고 나를 찾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거잖아. 지금 20대들이 느끼는 북한에 대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아유 형제자매라고 그러는데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부자게 못 살고 성질은 또 부자게 또 이상하시고 자존심은 또 부자게 세시고 그러니까 이거 어렵겠는데 그래서 대북 지원을 또 하세요. 재밌는 게. 네? 60대는 또 다른 건 대북 지원을 좀 해야 된대. 20대는. 왜? 통일은 아닌데 대북 지원을 해야 된대. 그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줘서 보험료를 주고 쓸데없는 일, 천안함이니 뭐 이런 것들 사건은 안 일어나게 하자. 30, 40대는 천안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20대들은 통계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은 없어. 저건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을 자꾸 궁지에 몰면 또 대포스 오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적당히 도와줘야지 하는 굉장히 현실주의적
대국관과 통일관을 가지고 있는 게 20대라고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 통계는 뭐 통계일 뿐이지. 그러나 이제 그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세대의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똑같지 않고 다 달라요. 우리도 다르지만 북한도 세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남북을 같이 얘기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통일의식에 대해서 지금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남북의 문화가 하나가 된다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데 사실 남도 다양하잖아요. 북도 하나는 아니라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남한을 보는 분들이. 그거를 지금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좀 포괄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주체사상, 선군정치, 군이 앞선다는 거,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주의면서 나름대로 북한식 막스주의인 주체사상, 그 다음에 이제 군을 앞세우는 이제 선군정치 이런 게 북한에 사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배경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과 문화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지만 북한의 세계관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 주체사상은 굉장히 그 세계의 존재 근원에 대해서 물음으로 시작해요. 주체사상 책 처음에 딱 보면은. 그리고 주체사상의 세계관은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주체사상은 현실의 모순에 대한 타개책.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 보면 남한 사회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주체사상적으로. 그게 그 당시에 남한의 젊은 사람들, 지금 386 세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거의 얘기만 하고 좀 쉬죠. 주체사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라. 세계 최초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막스주의 유물론과도 좀 다르다. 인간이 최고의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은 뭐냐? 인간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 하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때요? 들을 때. 상당히 인문주의적 전통에서 보더라도 야 그럴듯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남한 사회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못 되는 이유는 바로 정치적으로 자주를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고 있고 국방에 있어서 자위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미국이랑 뭐 이런 데 있어서 이 영향을 받고 있고 독재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또 뭐 경제적으로도 다 이렇게 예속되어 있는 매판 자본에 의해서 예속되어 있고 뭐 국방도 미국 한미 작전권도 없고 미국에 다 속해 있고 유엔에 속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 사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 그러면 그걸 딱 들으면 그 당시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동의를 했다. 그러면서 그 남한 사회의 구성론, 사회 구성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소위 NL 그룹들, 주사파라고 하는 주사파 그룹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막 남한 사회 비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공산당 혁명론에 입각해서 한쪽이 PD파고, 프로레타리아 이쪽이. NLPD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득세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이제 사상이었는데, 이제 재밌는 게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주체사상적 문화관에서 보는 인간은 뭐냐?
물질 경제적으로 유족하게 산다고 해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명인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같은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 생가에 가면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샘에 흐르는 물을 마실 때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순에 관해서 왜 우리가 못 사냐 하면은 결국은 인민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못해서 오는 건데,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애족의 혁명이 필요해요. 왜? 반혁명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 학습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 건설 이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문화를 앞세워요. 주체사상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노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악대들이 따라가고 문화혁명 소조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로 치면 문화활동, 우리로 치면 문화선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서 이제 주체사상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 민족 제일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네?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 빛내어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 감정, 이게 바로 우리 민족 제일주의다. 그게 90년대 이후에는 이런 혁명을 하는데 누가 어려우니까 고난의 행군 이후에 군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선군혁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에서 주체사상에서 우리민족 제일주의, 우리민족 제일주의에서 선군혁명,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북한에서 자란 분들은,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막시즘에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주체사상 학습을 계속 받은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민족 제일주의에 영향을 받은 거고, 그 이후에는 선군혁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층위가 쌓여 있는 거죠. 그때마다 강조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분들을 이해하려면 그분들이 교육받은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PD 계열들은 이런 민족을 앞세우는 것이 이게 좀 편협하다, 이런 걸 이제 비판할 거고, 전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가 갈수록 민족에 대한 얘기가 더 강해지는 거죠. 민족에 대한 얘기가 강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군이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초반기에 80년대 이 주체사상의 매력을 느낀 젊은이들이 꽤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남한 사회를 보면은 그들이 비판하는 것이 일정 부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 사회는 이 잣대로 보질 않아요. 이 잣대로, 근데 그건 두 가지 문제인데, 그 잣대로 봐도 그럼 북한 사회가 인민이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이냐, 이건 모순 중에 모순이거든. 모순 중에 모순이야. 근데 그 주체사상의 그 자체가 모순인 게 뭐냐면, 이게 사회정치적 생명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좀 비판적으로 보면,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더 유물론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더 유물론? 옛날엔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공산주의 유물론이라고 비판을 했거든. 네? 하나님도 없고, 완전히 이건 물질주의자들이다. 왜? 물질 토대의 상부구조가 의식이니까. 근데 지금의 북한은 완전히 관념론. 왜? 야,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중요한 거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얘기하고 남한에서 그런 얘기, 저 사람 뭐니 해도 원이지. 우리는 지금 소비 문화에 확 쩔어 있다. 완전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사상에서 배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터민들 만나보면 대한민국의 문화를, 남한의 문화 어떻게 평가하냐? 좋게 평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물질주의적이고 향락적이고 너무 대표적이다. 문화는 미국이 더 낫습니다. 이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친구 이거 넘어왔어도 아직 바뀌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왜 그러는지를 알았어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 그분들이 접한 모습이 남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물질 위주고 너무너무 향락적입니다. 쾌락적입니다. 근데 그게 주체사상에서 남한 사회를 비판할 때 이미 한 거야. 남한의 문화는 패거리, 눕거리 문화다. 건달 문화다.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대다수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통일을 하면 과연 우리같이 되고 싶겠냐? 어떤 통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굉장한 과제고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군사를 위해서 밖으로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의 문화 변형,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또한 통일 준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